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주제로 강연하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오늘 온 게 세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부산시청 이 자리에서 당대표 할 때 한번 왔었고, 작년 국회에서 한번 왔었고, 오늘이 세 번째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덕강이라고 하는 방식은 다른 분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기 말씀만 하고 대부분 가시는데, 저는 제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대부분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주로 채울 테니까 미리 정리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내세운 구호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였습니다. 그 구호를 내세울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도 나는 국민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제가 내세웠던 구호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나는 지난 대선 때 내가 당선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이 4%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괴멸 직전의 당이라서 당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 대선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체제가 위태로울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태로울 것이다. 나는 문정권 체제를 친북 좌파 체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뜻을 제대로 전달이 되거나 숙지를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1%도 안 된 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평화로 표장을 해서 남북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 그 얼마나 편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평화가 경제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1938년도 9월에) 민헨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영국의 체인벌린, 프랑스의 달라이에 그 네 사람이 민헨에서 모여가지고 히틀러가 체코의 주테텐 지역을 합병하는데 승인을 해주는 협정입니다. 말하자면 히틀러의 침략전쟁에 승인을 해주는 협정입니다. 히틀러가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 해주고 민헨 협정을 들고 네빌 체인벌린이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런던 공항의 85%의 런던 시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여기 평화가 있다. 민헨 협정서를 흔들면서 체인벌린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개월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유일하게 히틀러의 의도를 간파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히틀러만 그 평화협정서를 위장평화협정서라고 했을 때 영국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처칠을 전쟁광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나자마자 영국 국민들은 처칠 말이 맞았거든요. 불과 8개월 후에 그게 밝혀지니까 처칠이 2차 대전을 수행해서 이제 승리로 이끕니다. 북핵 문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그랬어요. 핵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북핵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건 3년 전부터 내가 무장 평화론을 줄곧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이게 1시간도 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태는 문 정권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북핵의 노예 정책입니다. 김정은이의 노예가 되는 정책입니다.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재작년 6월에 지방선거 때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그래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통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지방정부도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또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의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보고 막말한다.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심지어 멍청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까지도 나보고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네, 안 나갔어요. 근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두 번째 그때 내세운 구호가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 구호도 우리 당의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못 내걸게 했어요. 지금 경제 안 망쳤습니까? 경제가 망쳐도 보통 망친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장사되는 데 있어요. 자영업자 망했죠. 중소기업 망했죠. 대기업 위축돼서 지금 투자를 안 하죠. 지금 이 나라에 늘고 있는 것은 일자리는 공무원뿐입니다. 나는 경남지사 할 때부터 공무원 줄이자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IT 혁명이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공무원이 그리 많이 필요하냐. 공무원은 통폐합하고 줄여야 된다. 일자리는 공무원 늘리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무원만 늘리는 한국 사회는 그리스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민간 일자리 없어지고 공무원만 늘리다 보니까 그리스가 망했다. 지금 그리스 길로 가고 있다. 내 3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대선 때 토론회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수 늘린다고 했을 때 그건 그리스로 가는 길이다. 내 내려오는 KTX 속에서 스카이대학 애들이 국어 공무원 시험 본다고 그 기사를 보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는 옛날에 70년대는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 못 가거나 집안 형평상 못 가는 사람들이 국어 공무원 갔습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국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 국어부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계로 나가야 할 대한민국 인재들이 국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다. 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내년 선거는 금년 선거는 나는 문정권의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으로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금년 4월 총선에서 좌파연대가 승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선 때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그렇게 호소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지방선거 때는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고 또 경제를 통째로 망친다고 호소를 해도 먹여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 4월 총선에 문정권이 노리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입니다. 이미 복지 분야는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국 자치단체하고 정부, 이 정부 들어와서 현금 수당 주는 게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2,000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전부 합쳐보니까. 나라를 지금 사회주의 배급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이다. 문 정권이 집권을 하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로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총선이다. 80년대에 운동권이 가장 유행을 했던 이론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을 했던 진지론입니다. 그 진지론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체제에 정면 대항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각 분야의 좌파들이 진지를 구축해서 외곽에서 활동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난 30년 동안 정교조가 진지를 구축했어요. 언론 분야는 민노총이 진지를 구축했어요. 문화 분야는 좌파들이 진지를 구축을 30년 동안 했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지금 1000만 관객을 달성하는 영화는 대부분 좌파 코드 영화입니다. 내 말이 거짓인지 틀린 말인지 1000만 영화 중에서 한 분석을 해보십시오. 좌파 코드를 끼지 않고는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거기다가 페미니즘을 또 곁들이지 않고는 관객을 불러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이 좌파들이 30년 동안 구축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완성을 하는 게 4월 총선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 물론 좌파들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이 나라를 불과 3년 만에 망가뜨리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암담하다는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세상을 바라고 또 추구를 하고 있지만 새해 들어서 현실은 더 팍팍해지고 각박해져 간다. 국력이 팽창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국제적인 왕따를 자초하고 있고 북핵의 노예가 돼서 김정은의 노예가 돼서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참으로 내 자식이나 손주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둡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희망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가 되면 바로 균형 감각을 되찾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희망적인 관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국민의 힘을 여태 그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새해에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을 합니다. 좀 길어졌죠? 지금부터 질문하세요. 구조 안성령입니다. 대표님 혹시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응?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나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미드웨이 봤습니다. 미드웨이 보고 내 백두산 봤는데 난 그거 보면서 이거는 영화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화가 그 학생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난 평론가 수준으로 영화 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영화는 유명한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아들이 집 근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 되면 저녁 먹고 둘이서 영화관에 늘 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미드웨이 보고 난 뒤에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왜 그 질문 하셨습니까? 궁금해져서. 나는 영화는 참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난 좌파 코드 영화는 절대 안 봅니다. 그게 좌파 코드 영화가 아닌지 시놉시스 읽어보면 대부분 이거는 소위 좌파 미화하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겁니다. 또 저는 조는 없고요. 청년과 미래의 청년 일자리 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준호라고 하는데 평소 홍준표 대표님께 여쭤볼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예. 한국 청년들이 현재 비혼주의 그리고 결혼해서도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인구 절벽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소비 시장이 감소가 되고 예. 그래서 소상공인의 몰락과 예. 그리고 구인난 문제가 예상되는데 예. 그것이 현재 정권처럼 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자, 네. 그거부터 대답하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인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에 자유를 줘야 돼. 기업에 제한을 하면 안 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 갑질 경제입니다. 기업의 갑질하는 경제예요. 기업에 무한한 자유를 줘버려야 돼요. 자유를 줘가지고 기업의 창의와 노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한 공무원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업에 자유를 주면 여러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법인세를 감면을 해야 돼요. 왜 삼성이 하노이 갔을까요? 삼성 휴대폰이
구미에 있다 하노이로 갔어요. 거기서 세계 휴대폰의 40%를 하노이에서 생산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16만 개입니다. 삼성에. 거기에 협력업체 일자리 1, 2차 밴드 다 합치면 100만 개가 넘어요. 왜 그리 갔을까요? 첫째,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자유가 없다. 둘째, 노조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업의 자유가 없고 노조가 너무 강한데 대한민국에서 굳이 기업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글로벌 세상이에요. 현대자동차? 옛날에는 그게 2대 8로 국내 생산이 많았어요. 지금은 4대 6으로 해외 생산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국내에는 노동 생산성이 해외 노동 생산성의 60%밖에 안 돼. 그런데 뭐 하려고 국내에서 차 만들 겁니까? 점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나는데 기업은 글로벌화되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버나 마나 똑같아. 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게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냐. 법인세는 본사 한국에 내거든. 만약 삼성이나 현대가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이주를 가버리면 우리는 껍데기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본사를 그나마 두고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다. 그런 기업 환경에서. 나는 문정권이 2년 더 하면 청년들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11조 안성퀸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PK 지역 신년사에서 당 지도자급은 전략적 유충지에 출마 요청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요. 저도 총 선군면에서 전략적 유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전략적 유충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이거 오늘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내 대답을 오늘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내년 총선에 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서울서 했습니다. 나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18살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 거의 40한 7, 8년 사는 셈이 되죠. 국회의원은 전부 서울서 했어요. 그것도 험지에서만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 했던 지역은 우리 당의 공천 받아본들 도움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차라리 무소속 나가는 게 훨씬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국회의원 4분을 했어요. 나는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나가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내 일관되게 한 것은 2022년 정권 교체에 의미가 있는 곳을 가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구 동월 지역 그리고 내가 태어난 창녕 지역 두 곳 중에 가겠다고 했어요. 대구 동월 지역은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지 않고는 TK가 다음 대선에서 또 분열되기 때문에 유승민 정리하러 대구 동을 출마하겠다. 그리고 PK 지역에 왜 밀양창녕을 이야기했냐면 PK 지역의 인구가
부산, 경남, 울산을 합치면 840만 명입니다. 인구가. TK 인구가 대구, 경북이 500만 명입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전부 합쳐도 450만에 불과합니다. 대선의 관건은 PK입니다. TK는 어차피 우리 쪽을 대부분 지지하게 될 거고, PK 지역이 스윙보트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스윙보트라는 게 뭔가 하면 흔들리는 표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강곽에 우리 지지계층이 있던 이 지역이 스윙보트 지역이 돼가지고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전부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기초단체장의 65%가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치르면서 PK 지역에 대선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는 선거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의 핵심적인 지역은 PK 민심인데, 이 PK 지역에 지금 축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PK 지역 전체를 끌고 갈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선을 보고 PK 지역에 뭉치는 것을 한번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밀양 장령 거기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가버렸잖아. 빈 지역이 빈 지역.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는 통합 논의가 되기 때문에 대구 동호를 갈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오면 PK 지역인 밀양 창녕 지역의 함안 어령 지역에 출마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했고, 또 하나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 당에는 선거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전부 초짜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참 저게 선거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자, 서울의 선거 국회의원이 49명입니다. 지역구가. 경기가 60개예요. 인천이 13개, PK가 40개입니다. 호남이 28개고 충청이 27개고 제주가 3개고 전부 합치면 253개입니다. TK, PK 합치면 65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총선을 치를 때 이 65개를 전부 먹고 그 다음에 충청 수도권에서 선전하면 과반수를 얻을 때도 있었고 일당이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TK는 안 흔들리는데 PK가 지금 자칫하면 절반이 위험하게 생겼다. 자, 경남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경남에 지금 양산 2군데가 선거 아주 박빙 지역입니다. 김해 2군데가 우리 지는 지역입니다. 성산 1군데가 우리가 지는 지역입니다. 진해가 지금 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6군데죠. 거제가 우리가 이 힘든 지역으로 돼버렸어요. 7군데죠. 경남 전체 선거구가 1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개가 지금 이렇죠. 거기다가 당에서 친박들이 거창에 김태호 공천 안 준다고 설치는데 김태호 무소속 나오면 나는 김태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 우리 당 또 뺏기죠. 밀양창녕에 홍준표 공천 안 준다고 친박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언제 공천 보고 선거한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경남만 하더라도 9곳이 흔들리는 지역이고 자칫하면 내줘야 하는 지역이 되면 이 당 선거, 전국 선거에서 70석 채우기 어렵습니다. 부산은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왜 불출마를 선언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안 되겠거든. 몇 분 해보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 사정이 이런 것도 모르고 소위 친박 일부가 앉아가지고 당에서 누구는 공천 주니 안 주니 내가 그거 쳐다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이 당을 살리고 이 당의 글래드 에이트 노릇도 하고 온갖 험한 짓 다 해가면서 25년을 내 이 당에 있었는데 들어온 지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이 25년 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래가 선거 때나 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우리 PK 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총선은 밀양 창녕에서 출마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조의 이승호라고 합니다. 그 홍준표 대표님께서 아까 그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북청에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데요. 그 문재인이 내세운 그 의무경찰 폐지를 하여 그 빈자리를 그 실제 경찰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운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복무 중인 의무경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대도 지금 터지고 있고 사람들이 없어서 좀 그것으로 인해 의무경찰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무경찰제를 우리가 도입을 할 때는 군복무 대신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인건비 줄이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의무경찰제도를 들렀는데 나는 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늘리는 거는 국가 예산 나눠 먹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안 가보세요. 정명서 뗄 때 전부 컴퓨터로 탁 떼잖아요. 동사무소 직원이 10명 있으면 지금은 2명만 있어도 돼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뭐하냐? 하루 종일 놀아요. 나라가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대선 때 공약한 게 공무원 늘리기 하다 보니까 아마 경찰도 그래서 한번 늘려야 되겠다. 만약 치안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경찰 늘린다. 그거는 나 이해가 가요. 소방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소방관 늘린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 숫자리 늘려서 일자리 늘린다. 난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군대를 일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국민개병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현역 갔다 온 사람은 취업 시에 가산점 주고 공무원 시에 가산점 주고 특혜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해병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정예 강군들은 전부 모병제로 해서 일당백의 용사 기후는 지금 사실 모병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걸 확대를 하자.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가능한 한 병력 의무를 좀 넓게 해방을 시켜주자. 그래갖고 일자리 창출할 수는 있겠죠. 정예 군인들 일자리를 갖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국방세를 별도로 거둬야 합니다. 젊은이들한테 군대 가는 기회를 면제를 해주는, 이게 전부 면제가 아니고 상당수가 자유롭게 해주는 조건으로 국방세를 거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거는 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국방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의무경찰 폐지하고 거기에 경찰도 늘리겠다. 그건 공무원 늘리자는 그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그 6조의 차승민입니다. 네, 그 대표님이 경남도지사를 하실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지에 있어서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공공의료시설을 민간의 효율성 측면을 인한 이제 적자를 강조하면서 회원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진주에 살고 계시는 차상위 계층들의 의료비 인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다른 그 대안이 있으셔서 이제 진주의료원을 폐지하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주의료원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참 깁니다. 긴데 진주의료원의 존폐 문제가 내가 지사 되기 14년 전부터 도의회에 논의가 있었어요. 앞에 지사들 전부 다. 근데 겁이 나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거기 내 기억으로는 의사가 15명이고 간호사가 150명 이상이 있는데 하루에 외래 환자가 200명이 안 됐어요. 지금 유명한 내과 의사가 부산 시내에 한 사람이 간호사 2~3명 데리고 하루 보는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의사 1인당 하루 환자 한 명꼴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일은 안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사하기 14년 동안 존폐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그 민주노총 강성노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화 촉구를 몇 번 했어요. 이러지 마라. 너희들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한테 세금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되겠냐? 그러니까 TF팀의 답이 폐업이 정상화라고 했어요. 그럼 폐업을 하면 서부 경남 지역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의료 보조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 2년 전쟁했죠.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경상남도 도청을 3,000명이 에워싸고 그랬죠. 그거는 나는 지금도 잘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립 어려운들이 전국에 놀라가지고 야, 우리도 이거 자칫하면 폐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화 많이 됐어요, 전국에. 그 영향으로. 그래서 그건 강성 노조와의 전쟁입니다. 강성 노조와의 전쟁입니다. 좌파들은 그게 아주 감성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면 도지사가 말이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려운을 폐업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지금도 그래 하고 있죠. 근데 나는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그 정책은 지금도 옳았습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8조의 황석영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해안이라고 봅니다. 리더가 해안이 없을 때는 따라가는 사람이 전부 수렁으로 빠진다. 나는 리더의 덕목을 사람들은 관용 덕치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해안이다. 앞날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해안을 갖지 않는 리더를 데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리더의 최대 덕목은 해안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네, 11조 장지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기업의 자유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잘 돼가지고 이제 엄청 비싼 금액에 이제 뭐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 이제 M&A식으로 뭐 지분 교환했다고 하는데 매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 뭐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배달의 게르만 민족이다 이렇게 좀 매국식으로 좀 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런 기업을 잘 키워서 막대한 금액에 판매하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조금 기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기업이 판매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업이 뭐? 기업이 이제 외국 기업이 팔렸을 때 이런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게 대찬성인 게 젊은 사람들이 창의와 노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 만들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요즘 그 용어로 유니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유니콘 기업 정도가 되면 그 팔아가지고 또 딴 데 기업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미 세계가 한 경제권이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19세기, 20세기에 예국 내세워서 기업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벤처기업 또는 아이디어 창출해서 만들어서 고부가가치가 되면 팔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게 좋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3조 류광입니다. 저는 교육정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정시확대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정시확대를 주장하신 바가 있고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정시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시의 공정함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듯이 정시확대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한번 잘 치면 장땡이니 초중고 총 12년이라는 학교생활 그 자체를 위한 시간의 의미가 퇴색될 뿐더러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소위 스타 강사를 찾아 학원가를 배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학생 인권 유리 문제가 또한 더해지면서 교권은 추락하고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대책 방안에 있어서 대표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공교육이 무너진다 그거는 지금 50년 전부터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대학 입시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되면 당연히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나는 대학 입시 그 문제를 100% 정시로 해라. 그리고 출제 범위를 EBS에서 70% 이상 해라. 그래가지고 정시를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선발해라. 나는 입학 사정관제 수시 절대 반대합니다. 나는 그걸 상당수가 정상적인 입학 절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입학시험 제도다. 난 그래 봅니다. 그래서 공정사회를 추구하려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100% 정시로 환원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왜 안 되냐? 그건 학교에서 들어본들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거꾸로 공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정상화가 될 것이다. 또 네, 회색 옷 입으신 남자분.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로스쿨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어전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국립외교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은 특권층들이 신분 세습을 위한 그런 제도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노무현 대통령이 도각을 해서 사무실이 됐어요. 그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때 그래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논란 끝에 도입을 했는지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어전원 제도도 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을 그대로 존재하고 실력 있는 애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국립외교원 제도도 외교관 자녀들만 외교관을 계속 해라. 그런 제도에 불과해요. 특권층들의 신부 세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그런 제도 이제는 공정이 화두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바뀌어야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13조 장현우라고 합니다. 저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그냥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이 사회주의의 완성이 될 거라고 하셨고, 지금 심지어 좌파가 대한민국을 잠식을 이미 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만큼 국민들에게 좌파가 좀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표심을 좀 많이 얻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께서 과연 우파의 입장으로서 어떤 방안이나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그 표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학생 말대로만 되면 참 얼마나 좋겠노. 그게 좌파들이 청년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게 30년입니다. 좌파들이 청년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보수 진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수는 뭔가 꼬리타분하고 털딱이고, 진보는 무조건 좋고, 뭐 앞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원래 좌파우파 개념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좌파우파 개념의 본질은 좌파는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집단을 좌파라고 하고, 보수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집단을 보수라고 합니다. 우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언제 생겼냐? 프랑스 대혁명 때 생겼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대혁명을 하고 난 뒤에 의회를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당이 자코방당입니다. 극좌 집단들, 오른쪽이 지롱더당입니다. 온건 보수주의지.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 우파들이 그 개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로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누가 생각해도 고리타분한 털딱보다야 뭐 진보가 안 났나 말도 그럴듯하죠. 근데 요즘 진보라고 자처하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쟤들이 어떻게 진보냐? 보수 털딱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야. 근데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해온 게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20대 문화일보 여론조사 내려오면서 KTX 속에서 잠시 보니까 20대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 대선 지지율이 2.3%예요. 그럼 우리 당 지지율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당 대표니까. 어쩐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쟤들은 30년을 이미지 상징 조작을 해서 지금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불과 석 달 안에 뒤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당의 청년 공천을 절반을 핸들 그 표가 올까요? 그래서 차라리 젊은 층의 적대감은 더 이상 갖지 않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강세로 있는 중장년층을 집중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 좋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더 이상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만 해도 대성공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13조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처럼 권력의 외압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자체가 로스쿨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당 정영기 의원께서 지금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을 치르고 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대표님이 창녕 밀양 쪽에서 당선이 되시면 지금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발의해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표결까지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집권하면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 철폐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 10조의 김상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1대1로를 참가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고, 홍콩에 대해서는 자국의 1인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20세기 초에 세계 화약고라고 우리가 칭하던 데가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가 거기가 세계 화약고라고 했어요. 언제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지역. 지금 세계 화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북한입니다.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동북아시아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란 전선이 격렬해지면 미국은 김정은이한테는 화해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이란이 완화되면, 해결이 되면 여기는 강경으로 나갑니다. 김정은이한테. 지금 여러분 세계에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만,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달래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가 20세기 초에 전쟁이 몇 개 있었나? 청일전쟁이 있었죠. 노일전쟁이 있었지. 만주사변이 있었지. 중일전쟁이 있었지. 태평양전쟁이 있었지. 6.25 전쟁이 있었지.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 20세기 초에 6개가 있어. 이 동북아시아에.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에 세계의 화약고가 어떻게 해서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70년 이상 전쟁 없이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나? 거기에서 우리 외교 정책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전쟁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휴전선을 경계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세력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균형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방위비로 문 정권 압박하고 또 너그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동북아시아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체제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은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중국의 우방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게 근본적인 70년의 이 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체제를 현재 깨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 됐습니까? 네. 또 궁금한 게 어찌 그래 많습니까? 일조의 홍예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탄핵 전과 탄핵 후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과 이후가 또 다른 방향의 어떤 일방통행적인 불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탄핵 이전에도 뭔가 불통이다, 독재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교육, 경제, 뭐 외교 다양한 분야에서 다소 일방통행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총선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유권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총선에서 여기 청년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정권 싫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 수도권에서 그래요. 나는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독선정부라고 하죠. 우리 당 지도부에는 독재정권, 뭐 좌파 독재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하면 독재는 저거가 해슴스러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독선정부라고 하는데 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느냐? 그걸 스스로 반성하고 알아야 하는데 내가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그걸 한번 고쳐보려고 참 고생을 했어요. 온갖 비난 다 듣고 욕 다 들어오며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나는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내 선거만 집중하겠다. 지도부에서 너가 알아서 하거라마. 응? 또 내가 어째 말을 한마디 하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면 총도 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부 총질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지가 총을 한 번도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부 총질이라고 떠들고 하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내 선거만 하겠다. 어차피 야당은 총선 이후에 대개편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대개편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총선 때까지 내 역할은 없다. 그래서 나는 고향 와서 내 당선에만 집중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조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해양대 학생으로서 해운업과 직결이 되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해운과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진해운이 망하고 해운업의 몰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옛날과 같은 세계 최대의 해운 조선업의 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퇴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옛 한진해운급의 해운회사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진해운? 네, 한진해운이 지금 망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운회사가 없는데 지금 한진해운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해운 관련 회사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경남지사 그만두고 서울 올라가 난 뒤부터 거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대국으로 올라섰다가 다시 한번 몰락했다가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인데 조선산업의 경기는 원래 배라는 것은 세계의 일정 기간 동안 수준 물량이 늘었다가 또 일정 기간은 수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수명이 닿을 때 되면 또 복주를 합니다. 조선 경기만큼 그게 부침이 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조선 경기는 회복기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앞으로는 좀 살아날 것이다. 막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11조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모르시게 검사로 유명하셨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현재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불안하고 힘들다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방도 또는 미래의 청사진을 조금이나마 가깝게 알 수 있으신 자리에 계신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나 대학 다닐 때는 참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니까. 정말로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얼른 어른이 돼가지고 또는 대학 졸업하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60을 넘기고 나니까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만은 세상을 살면서 저는 힘든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참 많이 만났죠. 정말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났죠.
힘든 순간마다 만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는 게 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18살 때 대학 입학을 하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 그때 72년 2월 24일이었어요. 밤 11시 50분 대구 동대구역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 도착하면 아침 6시입니다. 고박 6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 열차 속에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18살 때니까 서울에 친구 하나 없고 친척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돈 저한테 준 게 14,000원이었어요. 12,000원이 하숙비인데 14,000원 주고 이제 더 이상 출동이 없다. 그거 갖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18살 때 밤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 궁리하느라고 물론 답이 안 나오죠. 뭐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서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울이라는 거는 입학시험 칠 때 처음 가봤으니까. 그 뒤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만나면 꼭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암담한 순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나 1972년 2월 24일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 타고 서울 갈 때 그날 밤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 암담한 순간에도 견디고 살았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강한 자가 이긴 그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난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조의 최동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인천국제공항에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정권 초반에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정규직 분들이 이제 역차별 문제를 이제 논리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규직화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뭐 반대하신다면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기겠습니까?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을 과보하고 정규직을 해고를 못하게 강성노조나 법에서
제한을 하니까 비정규직 채용할 수밖에 없죠. 비정규직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정규직보다 나빠지는 것은 기업이 정규직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니까 환경 개선을 해줄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다소 등한시해도 되고, 그런 논리죠.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지금 메르켈의 독일이 한 20년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슈레드의 노동계획입니다. 슈레드 수상이, 내 기억에는 아마 슈레드 수상일 거예요. 노동개혁입니다. 독일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를 시켰어요.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일 못하고 문제 있으면 또 기업이 어려워지면 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살림이 좀 좋아지고 기업이 확장이 되면 막 정규 채용하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해고의 자유가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되고 노조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에서는 정규직 확대를 안 하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고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되면 또 딴 사람 채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그게 기업가로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공항 김포공항 가서 야 정규직 거 한다. 내가 그거 쳐다보고 저분 진짜 대통령을 무슨 황제 칙령으로 착각하고 있다. 되지도 않을 거. 또 대본들 인천공항에 침만 들어가는 거예요. 침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리고 일자리도 취업했다가 자기가 또 뛰쳐나왔다가 해고당하기도 하고 또 여기 갔다가 또 해고도, 지금 종신고용자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어요. 일본의 기업의 특징이 종신고용인데 그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미국은 주 52시간 하라고 난 강요를 하는 것도 쳐다보고, 참 지가 돈 들여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 52시간을 그래 법으로 만들어갖고 이거 어기면 처벌하겠다? 노동의 자유가 있는데. 잔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처벌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요. 권고 규정으로. 특정 분야, 반도체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주 70시간을 내도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80시간 일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했어요. 업종마다 틀려요. 집중을 해야 될 업종은 주 몇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집중하고 또 한동안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 52시간으로 제한을 해놓고 무슨 이게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
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그런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카콜라 구독하겠습니다. 네. 저는 13조에서 그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13조 이미수라고 하고요. 저도 미드웨이 재밌게 봤고요. 이제 주변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아무리 욕해도 국제시장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국제시장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근데도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은 미국의 보수주의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 좋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전 정권에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그리고 아시아 최고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탄압 그런 것들이 너무 싫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 제가 자세히 파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문화예술계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우리 삶의 풍경에 대한 비전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비전이라기보다도 어떤 실적과 수치 그리고 성공과 실패만이 존재하는 듯한 그런 화법에 뭔가 지겨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때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그리시는 우리 삶의 풍경, 수치와 성공이 아닌 삶의 풍경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자유한국당에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이 당에 있으니까 제가 있는 당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당에 있지만은 이 당 사람들이 좀 고루한 거는 사실입니다. 고루한 거는 사실이고 변화도 좀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자기 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몰고 가는 이 정권은 지지하기 어렵죠.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투표 행위도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고 차악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표 행위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들려주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실이 좀 암담하더라도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은 가더라. 세월은 가고 세상은 돌아가더라. 열심히 하십시오. 새해에는. 감사합니다.